저희 연구팀 연구 주제입니다. 문화요소 추출 시스템을 활용한 한중일 문화 이미지 프레임 대조 연구와 구현이라고 하는 연구 테마를 가지고 올해가 3년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 그 테마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컬처럴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처럴 마이닝이란 저희가 내린 정의인데요. 인간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언어, 지역, 성별, 세대별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를 발견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특허 출연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2년차 연구에서 출간을 위한 집필이 끝났고 내년 2월에 지금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 지금 출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의 그 교육적 목표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출간이 되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 대학 글로벌 물리학부 전공 수업에 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컬처럴 마이닝의 실용적 활용성에 관해 포커스를 맞춰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저희 소통팀 제안으로 제주도에서 대형 행사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불발되었는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큰 행사가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두 번째 소통팀 제주도 세미나를 다음 달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발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소 상권이 좀 완화된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지역 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에도 이것보다도 더 극명한 대비 풍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요. 어떤 가게는 그야말로 파리를 날리고 있고요. 또 어떤 가게는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 데이라고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커피 주문이 아주 폭주를 해가지고 스타벅스 뭐 사태라고 할 것까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회 문제까지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비적인 상황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과연 이런 먹고 마시는 그런 비즈니스에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영화관 가보신 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넷플릭스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떤 영화가 유행하는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랑을 맞이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보기 문화도 여러분 새벽 배송, 신선 배송, 이게 근래 태어난 말인데요. 이런 것도 쇼핑 문화의 근본을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극명한 흥망성쇠를 이루는 이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는 비즈니스, 그리고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하는 비즈니스의 이 차이는 과연 뭐가 만들어내고 있냐라는 게 저희 연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런 극악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비즈니스의 공통점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저녁도 좀 경주는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통적인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성, 요즘에 그 갬성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공통의 키워드라는 점입니다.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한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도 있고 손안에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원터치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질 좋은 물건만 만들어 내놓으면 팔리던 그런 공급자 주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싸게 좋은 물건을 내놓아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궁무진해진 지금 끊임없는 소비자의 소통을 통하여 소비자의 니즈와 감성을 순시 파악하는 비즈니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주도에 엄중해진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다양해진 소비자의 니즈와 고객 한 명 한 명의 변화무쌍한 감성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의
마케팅 이론도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발생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을 또 요구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1960년대에 60년대에 등장한 마케팅 이론인데요. 호피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홍보, 뭐 이런 네 가지의 P로 시작되는 이 마케팅 이론이 과거의 그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대량 소비 시대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호피 전략도 이렇게 다양화된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시각각 변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각양각색의 다문화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에 더해서 그 중간에 바로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5P 마케팅 전략, 일명 감성 마케팅이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론적 연구 중에 하나인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런 그 감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의한 외적 자극이 인간의 감각 수용기,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에 전달된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 감각, 지각, 인지, 감정, 그리고 표현에 이어지는 일련의 감각 이출력 과정을 감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공학이라고 있습니다. 감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감성공학에서는 이러한 감성을 정량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생리량 P라고 나오는데요. 이 P는 생리량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그 지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율신경 반사라든지 뇌파라든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이 감성량을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런 뇌파라든지 자율신경 반사는 감성 그 자체를 측정했다기보다는 간접적인 감성의 감성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마케팅은 인간, 즉 고객,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고객의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좀 더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성 마케팅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고객 자신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후원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거나 신뢰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마케팅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의 컬처럴 마이닝인데요. 컬처럴 마이닝의 목적과 이 감성 마케팅이 목적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5P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감성 마케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회장인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is culture, not 커피라고 합니다. 즉 스타벅스가 파는 거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의 그 원두가 그렇게 좋은 원두는 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브랜딩이 좋고요. 근데 그래도 스타벅스에 다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파는 그런 커피 가격의 한 2배 정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의 한마디에서 살펴보면은 인간 중심의 감성 마케팅의 본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맛과 향이 좋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 열정과 낭만, 커피 이외의 기대감과 음악, 분위기, 문화 등 감성적,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소비자의 니즈를 끊임없이 파악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전략은 특정 상권, 특정 지역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80여 개국에 한 3만 개 정도의 점포를 스타벅스가 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에 특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요 상단의 핑크빛은 1999년도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일본의 그 커피 체인 시장이 아주 벽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출을 하면서 스타벅스가
이런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성 마케팅을 한 건데요. 일본인들의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한다 해서 컵 사이즈를 실제로 딴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당도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시즌 한정, 이건 지금 사쿠라 시즌이라고 4월 달에 파는 시즌 한정 커피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일본인들을 고려한 피플을 고려한 감성 마케팅을 전략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게 중간에 비너스가 사라졌죠. 상위 실종 비너스라고 보통 하는데 비너스의 여신을 뺐습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문화권, 이슬람 종교 문화권을 배려해서 로고를 바꾸는 이런 과감한 결정까지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차 문화권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지금은 커피 문화권으로 중국의 그 차 문화권을 아주 탈바꿈시키는 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세계인의 미적 감각에는 다양한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빛바란 이런 여백의 미, 동양화의 미적, 그리고 이건 동양화하고 비교된 서양화의 특유의 원근감, 입체감 등 미적 감각조차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성에서 문화적 가치가 발견되고 이러한 차이야말로 문화적 풍성함과 다양성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정서와 감성을 자극하여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시키는 물건 중에는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의 외국인에게도 큰 호평을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올린인데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편백나무, 흰옥기 바이올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서기에도 등장하는 흰옥기인데요. 신전 건축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의 이름이 흰옥기 자체에서도 일본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본의 풍토에서 자라난 1000년 이상의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 편백나무, 흰옥기 특유의 향과 어우러진 바이올린의 음색에서 일본 특유의 맛과 소리가 물씬 풍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예를 들면은 삼나무로 만든 양갱 포장지, 그 다음에 오동나무로 만든 서랍장, 편백나무 욕조, 이런 거는 다 일본 고유의 감성과 정치를 살려 제품화한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시면은 호미죠. 호미도 요즘에 서양인들에게 크게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류, 영화, 드라마, 케이팝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 그 경제적 가치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적, 정신적, 문화적 산물이 다른 나라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시대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넷플릭스의 그 추천 시스템은 아주 강력한 걸로 유명합니다.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은 영화 타이틀을 기준으로 배우, 장르, 국가, 시대, 연령 등 수백 개의 영화 특성을 분석해서 영화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타겟 사용자가 좋아하는 영화를 바탕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영화 프로파일과 사용자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사용자 선호 영화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그런 넷플릭스의 데이터에 기반한 엄격한 추천 시스템에서 여기 오징어 게임이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세계 각국에서 지금 국경을 초월해서 영상 콘텐츠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한류의 연장선에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중론인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납득할 정도의 답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오징어 게임 등 우리 고유의 그야말로 초딩놀이로 구성된 영화가 이렇게 SNS를 타고 순식간에 글로벌 대중의 마음을 잡은 그 이유가 바로 감성, 공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어, 저희가 요번에 연구 테마에서 설정한 그 범위가 한중일인데요. 한중일의 한정에서, 한중일의 컬처럴 마이닝 범위에 한정해서 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 콘텐츠가 모두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다 있는,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향수까지 불러일으키는 게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각각의 언어 라임에 맞는, 예를 들면 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게임인데요. 여기에 해보신 분 알겠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열박입니다. 열 개의 실러블인데, 여기 일본어에서도 다루마, 장가, 고론다, 딱 10개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조차도 상당히 일치하다. 게임 자체도 한중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중일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끄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라기보다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한중일을 뛰어넘어가지고 오징어 게임이,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조금 더, 저희가 컬처럴 마이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노블록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플랫폼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 게임에 몰두해서 저도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초딩 게임과 매우 유사한 게임들이 여기 안에 즐비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모든 게임이 노블렉스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의 대명사인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있죠. 이것도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의 이 컨트롤러에 나오는 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버튼과 오징어 게임의 이 게임 진행 요원의 네모 세모 동그라미 버튼이 일치합니다. 이거 사실 저작권 문제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과거에 우리가 친숙했던 이런 게임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요즘 세대들이 이걸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친숙한 요즘 세대들의 감성적 공감을 오징어 게임이 얻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중고등 학생이 되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노블록스,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요즘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세대가 했던 것과 같은 운동장에서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오징어 게임을 한다든지 구슬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대들이 국적을 뛰어넘어서 온라인상에서 노블록스,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중일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연구에 감성 공감, 문화 공감적인 측면이 분명히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째 징크스라는 말이 있는데, 황동혁 감독이죠. 황동혁 감독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저희하고 컬처럴 마이닝을 같이 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한 나라의 역사적, 정신적, 문화적 가치의 산물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거나 감성에 호소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가 된 것을 우리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성시대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듣는데요. 우리 연구의 컬처럴 마이닝에서 발견해내는 이 문화 요소는 감성 요소와 거의 등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컬처럴 마이닝은 기능, 성능, 신뢰도 등 기본적인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상품 가치에 반영되는 경제적 상품 가치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감동과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상품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화 요소, 즉 감성 가치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컬처럴 마이닝을 통해서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국어 텍스트 기반의 문화 요소 추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에서 동일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어의 다양한 텍스트 속에서 내재된 그런 차별화된 문화 요소를 다언어와 다문화 간의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방식은 이미지 기반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국어 인포먼트 그룹에 의한
다수결 투표 방식, 보팅 방식에 의해서 각국의 특출난 문화 요소를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속에서 찾아낸 방식이고요. 저희 연구팀이 자주 인용하는 그림입니다. 컬처럴 마이닝을 통해서 찾아낸 식사 도구와 식문화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별것 아닌 그런 젓가락, 또 식사 도구도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언어 문화권의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크게 세 종류의 식문화, 음식 문화권으로 구분한 그림입니다. 이게 3대, 4대, 4로 정확하게 이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핑거 푸드라고 해서 손으로 먹는 식문화 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크, 나이프, 유티를 사용하는 이런 복수의 도구를 사용해서 먹는 식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젓가락을만 사용해서 먹는 식문화가 여기 크게 4대, 3대, 3으로 비율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3대 문명의 발생지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가 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남북 아메리카가 한 블록이고 마지막으로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이 한 블록인데 여기 정확하게 4대, 3대, 3으로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이런 도구의 차이가 음식 자체의 섭취, 내용물, 그리고 식습관, 요리 방식, 식탁 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리적,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의 패턴을 나타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라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라면 어떻게 먹냐 했을 때 보통 저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두 번째 블록인데요. 일본은 세 번째 블록인 젓가락만을 사용하는 언어 문화권의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젓가락만 사용합니다. 저희 공동연구원 분이신 김영 교수님이 관광연구저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의 시스템인 문화 이미지 프레임망의 이미지 보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국과 일본의 라면과 라멘의 이미지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차이를 보면은 담는 용기, 국물 색깔, 토핑 재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의 라면은 주로 냄비에 담겨 있고요. 국물 색깔이 빨갛고 계란이나 파를 토핑해서 먹는 것에 반해서 일본의 라멘은 그릇에 담아서 흐린 간장이나 사골국물 같은 색깔을 띠며 반숙, 계란, 김 등 다양한 토핑으로 토핑 올라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아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이미지는 집에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끓여 먹는 인스턴트 면 요리고요. 일본의 라멘은 한국의 라면과 달리 정식 라면 전용 가게에서 라면 장인이 만들어주는 면 요리라는 이미지가 확연하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인스턴트 라면을 돈 주고 사 먹는 걸 이해를 안 간다는 말 지난 발표에서 드렸는데요. 이렇게 컬처럴 마이닝을 통해서 라면의 부가가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선전하고 있는 라면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컬처럴 마이닝을 통해서 찾아낸 일본 라면의 문화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장인입니다. 이런 장인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즉 부가가치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장인 라면이라는 고가 라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그 진라면인데요. 진라면 가격이 보통 5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인 라면이 2,500원입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게 바로 컬처럴 마이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의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지금 라면, 여기 장인 라면하고 또 옆에 그 냄비의 이미지가 한쪽은 냄비는 우리나라의 그런,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500원짜리 라면을 끓인 거고요. 장인 라면은 고가의 일본의 라면인데 그리고 또 패키징도 까만 패키징을 해서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500원짜리가 2,500원이 장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컬처럴 마이닝은 초연결, 초경계, 초융합된 다문화, 이문화, 다언어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쌓여져 나가고 있는 빅데이터 속에서 보다 더 풍부한 부가가치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식정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 특정 언어권에 국한된 데이터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본 연구의 컬처럴 마이닝은 다문화에 기반해 서로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보다 더 차별화된 문화 요소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밸류와 유용한 지식정보,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다원화되고 있고 다문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컬처럴 마이닝을 통해서 추출되는 언어별, 지역별, 세대별, 성별, 문화 요소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처럴 마이닝을 통해 생성되는 다중언어의 이문화, 다문화 텍스트, 이미지 기반 빅데이터 정보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문화, 다언어 사이의 이해 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교육적, 연구적, 실용적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